안녕하세요, 닥터 K. 오늘 정말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닥터 K 진행의 MC K입니다. 오늘은요, 경북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김용원 교수님 모시고 관련된 내용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리가 보통 신경과를 언제 가야 하는지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어떤 증상을 보인다면 신경과를 찾아야 할까요? 보통 제일 많이 오시는 증상들은 이제 두통,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될 증상들은 이제 팔다리에 힘 빠지는 거라든가 감각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제 많이 놀라시는 경우라면 뭐 실신이나 의식 저하, 그 다음에 요즘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기능 저하, 치매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수면 장애, 그 다음에 이제 경련 발작, 뭐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신경과에 방문하는 질환들입니다. 저희가 좀 궁금한 게요. 신경과하고 신경외과가 있잖아요. 네. 차이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비슷할까요? 두 과에서 보는 질환의 부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뇌, 척수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보다 보니까 이제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라면 이제 그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신경외과라면 신경과에서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다른 것들이라면 이제 뭐 근육 질환이라든가 신경외과에서 보지 않는 뭐 수면 장애라든가 치매 이런 것들도 같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과 하면 가장 큰 게 뇌졸중 같은데요. 네네. 뇌졸중의 증상 어떤 게 보이면 좀 병원을 가야 되는지, 또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증상이 뭔지 알아야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니까 증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편측 마비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이제 거동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언어 장애, 뭐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말을 못 하거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의식 장애, 갑자기 이제 뭐 사람이 잠에서 깨질 않는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이런 증상들, 그 다음에 이제 보행 장애, 어지럼증.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사람이 방향을 못 잡고 균형을 못 잡고 자꾸 걸으려고 하면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증상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대표적으로 뇌경색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라면 병원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뇌졸중의 제일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옆에 보호자분이 있어서 병원에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오셔도 되고, 그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 119를 이용해서 빨리 병원에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뇌졸중을 겪고 나면 좀 후유증이 좀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뇌졸중 이후에 이제 저희가 급성기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예후를 보면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혼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는 경우가 대략 60% 이상은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재활치료를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재활치료 하는 게 이제 예후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제 입원해서 초기에 재활치료를 같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통원으로 재활치료를 같이 하는 게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본인 신체에 불편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초기에는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제 재활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2개월, 3개월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심리적으로 지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증상 개선 정도가 초반에 비해서 좀 약해지다 보면 뭐 포기하려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잘 안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족분들은 옆에서 좀 더 환자분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제 기운 북돋아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병원에 빨리 오게 되면 좀 후유증이 적게 남는다든지 이런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병원에 이제 빨리 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왔다라는 얘기는 증상 발생에서부터 진단까지가 좀 더 빠를 거고, 그다음에 치료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환자한테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후유증이 적게 남은 사람이 재활 기간이 더 적을 거니까 그런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적인 치료 말고요, 신경과에서 하는 비수술적인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대표적인 건 이제 혈전용해제 투약이겠죠. 그래서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링거 맞듯이 정맥으로 이제 팔에 주사를 해가지고 녹여주는 거. 예예 그렇게 투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투약을 했는데도 뭐 혈관이 계속 막혀 있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동맥 내 혈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혈관 안에 이제 기구를 삽입을 해서 혈전을 직접 제거를 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혈관 중재 시술 같은 경우는 증상 발생하고 한 6시간 정도까지 급성기에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24시간까지도 이제 일부 뭐 모든 환자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24시간까지도 혈관 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뭐 모든 환자분들이 예후가 다 좋으면 제일 좋겠지만 뭐 좋아진 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뭐 기분도 좋고 그렇긴 한데 네. 되게 가슴 속에 좀 남아 있는 거는 좀 후유증이 많이 남거나 아니면 이제 예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덜 생기게끔 더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일선에서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기에 저희가 더 건강할 수 있는 거겠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아름답게 마무리할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